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 있잖아요. 이 노래를 누군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 혹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당연하게만 보였던 음악 저작권이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진짜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지금이야 뭐 당연하지만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음악이라는 건 그냥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공기의 진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정말 찰나의 경험 그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음악이 어떤 신성한 영감의 산물에서 이제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이야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점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와 중세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요, 어떤 한 개인이 멜로디를 내 거라고 소유한다는 생각 자체가 글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의 것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신전의 성가대부터 중세 수도원에서 울려 퍼지던 그레고리안 성가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음악은요, 작곡가의 이름 같은 건 없었어요. 소유할 수도 없었고요. 그저 공동체를 위한 아주 신성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음악을 소유하려면 첫 번째 관문이 뭘까요? 바로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소리라는 걸 대체 어떻게 붙잡아 둘 수 있었을까요? 이 아주 어려운 문제의 실마리는요, 뜻밖에도 11세기의 한 수도사, 바로 귀도 다레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가 고안해낸 이 보표라는 거, 이게 정말 모든 걸 바꿔놓았죠. 소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말 그대로 종이 위에 영원히 붙잡아 두게 된 정말이지 혁명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음악은 더 이상 들어야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볼 수 있는 텍스트가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멜로디가 연주자의 목소리나 악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고정된 객체, 즉 물건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음악이 종이 위에 딱 박힌 물건이 됐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걸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사업수완이 좋은 기업가 오타비아노 페트루치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인쇄기를 이용해서 악보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이게 바로 최초의 본격적인 음악 시장을 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페트루치가 썼던 방법은 사실 좀 복잡하고 비쌌어요. 보시는 것처럼 삼중 인쇄법이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왔죠. 하지만 곧 더 싸고 빠른 단일 인쇄 기술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덕분에 막 성장하던 중산층도 이제 악보를 사서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16세기에 만들어진 시장 구조가 지금의 음악 상업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버는 구조를 보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묵보다 유통이나 출판을 담당하는 이 중간상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생기니까 당연히 새로운 문제도 따라왔습니다. 네, 바로 불법 복제, 즉 해적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498년에 페트루치는 베네치아 정부로부터 아주 특별한 권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다성음악을 인쇄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 바로 그걸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특권이라고 불렸던 이 최초의 저작권이라는 건요, 예술가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인쇄에 들어간 출판사의 막대한 상업적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스템이 과연 당시 예술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16세기 최고의 음악 슈퍼스타였던 팔레스트리나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팔레스트리나라는 인물은요, 당시 유럽에서 음악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상업 시스템 안에서 그의 엄청난 명성은 역설적으로 그를 불법 복제업자들의 아주 좋은 표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쟁 관계에 있던 출판사들이 허락도 없이 그의 음악을 마구 찍어내서 팔고 있는데
정작 작곡가인 팔레스트리나는 이걸 막을 법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작품을 인쇄하려고 자기 돈을 써야 할 때도 많았다고 해요. 결국 그가 기댈 수 있었던 건 법이 아니라 교황이나 왕 같은 아주 강력한 후원자들의 힘뿐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출판사들이 그의 가장 유명한 미사곡을 더 많이 팔려고 아주 그럴듯한 신화를 만들어내요. 이 곡이 무너져가던 교회 음악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요즘 마케팅 방식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신화를 하나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음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성한 정신에서 소유 가능한 재산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음악은 수도원에서 양피지에 한자 한자 손으로 베껴 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성한 유물에 가까웠어요. 보존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요, 종이에 인쇄돼서 서점에서 팔리는 대량 생산된 상업 제품이 된 겁니다. 이제 목적은 판매가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보법과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찰나의 소리를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만들었고요. 둘째,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악보를 사고 파는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 시장에서 출판사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즉 특권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기술, 시장, 법,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음악 산업의 DNA를 형성한 겁니다. 결국 저작권은 예술가의 천재성을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것. 이 500년 된 거대한 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듣는 음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